이 시장 골목 상가에 7채가 다 네 거 맞아? 반찬 가게 하면서 이걸 어떻게 다 샀어? 도대체 어디서 난 돈이야? 내가 지금 제대로 본 게 맞는 거냐고. 흩어진 서류들을 한 장씩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15년 동안 돈 한 푼 안 쓰며 사모은 거라고. 그동안 어떻게 숨기고 살 수가 있어? 임대 수익이 얼마야? 말해봐. 그걸 오빠한테 내가 지금 왜 말해야 되는데? 치사하게 이럴 거야? 가족끼리는 도우면서 살아야지. 테이블을 짚고 있는 친오빠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가 한 채만 넘겨줘. 나중에 이 오빠가 잘 되면 갚아줄게. 3억만 있으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어. 이러다 우리 집 날아가게 생겼어. 내가 그동안 잘못한 건 인정해.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도와줘. 그런 오빠를 무심하게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안 돼. 나도 그동안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고 살았어. 오빠 빚은 오빠가 갚아. 정말 이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봐라. 오빠는 항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7채 상가의 등기부등본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두 제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황금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금 그 장면 보셨죠? 오빠 손이 테이블을 짚은 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가 7채 등기부등본 앞에서 저는 그 손을 보면서 이상하게 화보다 서늘함이 먼저 왔어요. 저렇게 떨리는 사람이 조금 전까지 집을 빼앗으려 했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시장 골목 반찬 가게를 20년째 지켜온 오수연 씨입니다. 오빠가 아픈 어머니 갓께서 아버지 집을 팔자고 할 때도, 요양원 브로셔를 들이밀 때도 수연 씨는 조용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싸우지 않았어요. 그 대신 낡은 선반 위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15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것들이 담긴 파일을요. 수연 씨가 그 파일을 열기까지 얼마나 오래 기다렸을지, 그리고 오빠는 그 앞에서 어떻게 됐는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자, 지금부터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도 없었어요. 몸이 먼저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세면대 찬물로 얼굴을 적시고 낡은 앞치마를 허리에 두르면 그제야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20년째 바뀌지 않은 순서였죠. 시장 골목은 그 시간에 이미 살아있었습니다. 생선 가게 아저씨가 얼음을 쏟아내고 두부 공장 트럭이 좁은 골목을 비집고 들어오고 찐빵 가게 증기가 새벽 공기를 하얗게 물들이는 것. 저는 그 풍경 속에 매일 녹아들었습니다. 셔터를 올리면 찬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진열대를 닫고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는 동안 손은 이미 오늘 메뉴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연근조림, 시래기나물, 멸치볶음.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손이 먼저 움직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최복순 언니가 가게 앞을 지나쳤습니다. 수연아, 오늘도 일찍 나왔네. 언니도요. 짧은 인사가 전부였습니다. 언니는 옆 가게 문을 열었고 저는 다시 도마 앞에 섰습니다. 이 골목은 원래 그런 곳이었어요. 말없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하루를 여는 곳. 오전 7시가 넘자 손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반찬통 들고 온 아주머니, 도시락, 반찬 사러 온 직장인, 장 보러 나온 어르신들. 웃으며 덜어드리고 봉지에 담고 거스름 돈을 내밀었습니다. 말 한마디도 허투루 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 자리를 20년 동안 지킨 이유였습니다. 가게 한쪽 낡은 선반 위에 두꺼운 파일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다들 반찬 레시피 노트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만 알고 있었죠. 누가 봐도 평범한 시장 반찬 가게 아줌마.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점심 준비로 손이 가장 바쁜 시간이었는데 앞치마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기름 묻은 손을 행주에 닿고 받았습니다. 오수연 씨 되시죠? 한림병원 응급실인데요. 어머니 김순자 씨가 방금 실려오셨어요.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뒤집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났는데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도 못 풀고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최복순 언니한테 문자 한 줄 남기고 골목을 뛰어나갔어요. 택시 뒷자리에 앉아서야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창밖으로 시장 골목이 빠르게 멀어졌는데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실감이 안 났던 겁니다. 엄마, 소리 내지 않고 불렀습니다. 그 한 글자가 가슴 안에서 울컥 올라왔어요. 올해 72였습니다. 무릎이 안 좋다고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 반찬이나 갖다 드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더 자주 들렀어야 했는데, 진작 병원을 권했어야 했는데, 그런 생각들이 택시 안에서 계속 올라왔습니다. 신호에 걸릴 때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다 넣었다를 3번이나 했어요. 오빠한테 연락해야 하나. 잠깐 망설였습니다. 재훈 오빠, 엄마 아빠의 자랑이자 집안의 기둥이라는 사람, 서울대 나온 큰아들, 결국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엄마 응급실이야. 한림병원. 답장은 없었습니다. 택시는 병원 정문 앞에 멈췄어요.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소독약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앞치마를 허리에 단 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응급실 안은 어수선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고 간호사들이 빠른 걸음으로 오갔어요. 접수대에 어머니 이름을 대자 안쪽 병상을 가리켰습니다. 커튼을 젖히는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등에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저렇게 작은 분이셨나 싶었습니다.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눈을 감은 채 가늘게 숨을 쉬고 계셨는데 손가락이 아주 약하게 움직였습니다. 엄마, 나야. 수연이.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손가락 움직임 하나로 충분했어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커튼이 거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가씨 왔어? 민경 언니였습니다. 병상 옆 보호자 의자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손에 든 커피 컵을 한 모금 마셨어요. 오빠는 그 뒤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한번 흘겨보는 게 인사의 전부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먼저 물었습니다. 뇌경색 초기래. 검사 더 해봐야 한대. 민경 언니가 커피를 또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머니가 저 옆에 누워 계셨습니다. 민경 언니가 가방을 고쳐들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우리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해. 할 말이 있어. 어머니가 저렇게 누워 계신데 나가서 할 얘기가 뭔지. 오빠는 이미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한 번 더 꼭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원 복도는 형광등 불빛 아래 사람들이 오가며 웅성거렸습니다. 오빠가 창가 쪽 벽에 기대서며 팔짱을 꼈어요. 민경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엄마 이번에 제대로 치료받으려면 돈이 꽤 들어. 병원비에 재활까지 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얼굴을 봤어요. 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엄마 요양원 보내는 게 맞아. 다들 직장 있고 바쁜데 집에서 모시는 건 안 되는 일이야. 좋은데 알아봤어. 시설도 괜찮고. 좋은데. 시설도 괜찮고.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가 저 안에 누워 계신데 오빠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요양원이었어요.
병원비 걱정보다 시설 얘기가 먼저였습니다. 민경 언니가 오빠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아빠 집도 이참에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두 분이 거기서 계속 사시는 것도 힘드시잖아. 팔아서 요양원 비용으로 쓰면 딱 맞거든. 아빠 집을 팔아서 딱 맞거든. 한마디씩 들어올 때마다 어금니가 저절로 꽉 물렸습니다.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어요. 두 사람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오빠는 여전히 벽을 보고 있었고 민경 언니는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오빠, 불렀습니다. 그제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빠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평생 제가 먼저 자른 적이 없었으니까요. 돌아서서 어머니 병실 쪽으로 걸었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으면서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오래 참아온 것들이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병실로 돌아온 건 저였습니다. 오빠와 민경 언니는 잠깐 자리를 비웠고 어머니는 링거를 맞으며 눈을 감고 계셨어요. 손을 잡고 옆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병원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오후 햇볕이 유리창에 비스듬히 걸려 있었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앉아본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그 조용함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며 민경 언니가 먼저 들어왔어요. 손에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과일이었습니다. 오빠가 뒤따라 들어오며 의자를 끌어당겼어요. 민경 언니가 쇼핑백을 창가에 내려놓으며 접혀있던 브로셔 하나를 꺼냈습니다. 화사한 사진들이 가득한 팸플릿이었어요. 행복한 노후 함께하는 케어. 표지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좋은데 알아봤어요. 시설도 깔끔하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여기 한번 보세요.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브로셔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브로셔를 들고 어머니 앞에 펼치는 민경 언니 손을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다 바빠서 모시기가 힘들어. 여기 가면 매일 재활도 해주고 밥도 잘 챙겨준대. 훨씬 나아. 훨씬 나아. 누구한테 나은 건지.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브로셔를 잠깐 내려다보다가 그냥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저렇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삼키고 뭔가 잘못됐다 싶어도 그냥 넘기고 아버지 눈치, 오빠 눈치. 그게 어머니의 평생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도 그러고 계셨습니다. 눈을 감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민경 언니가 브로셔를 침대 옆 테이블에 올려뒀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라고 말하며 아무렇지 않게 과일 봉지를 뜯었어요. 복도로 나온 건 민경 언니 때문이었습니다. 잠깐 얘기하자는 말에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 한쪽 벽에 기대서며 민경 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솔직하게 말할게. 팔짱을 끼며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모시는 거 아가씨가 하면 되잖아. 아가씨는 혼자잖아. 우리는 애들도 있고 직장도 있고 아가씨가 모시는 게 맞지 않아? 아가씨는 혼자잖아. 그 말이 복도에서 한번 맴돌았습니다. 혼자라서. 그러니까 내가 해.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굳은 일은 늘 제 차례였어요. 오빠는 공부해야 하니까. 오빠는 바쁘니까. 오빠는 서울 가야 하니까. 딸이니까 막내니까 어차피 혼자니까. 이유는 매번 달랐는데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내가 해.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아들 키우며 20년을 버텼습니다. 그 세월이 지금 이 복도에서 혼자잖아 한마디로 정리가 됐어요. 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허탈했습니다. 언니, 저도 이래요.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시장 반찬 가게잖아. 아가씨가 문 닫으면 그만이지 뭐. 우리는 그게 안 되거든. 민경 언니가 손톱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졌습니다. 화가 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제야 똑똑히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장 반찬 가게 아줌마. 문 닫으면 그만인 사람. 그게 민경 언니 눈에 비친 저였어요. 언니. 불렀습니다. 민경 언니가 그제야 눈을 들었어요. 그 얘기는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돌아서서 병실 문을 열었어요. 등 뒤로 민경 언니가 뭔가를 더 말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오셨습니다. 75연세 치고는 아직 정정하신 편이었는데 오빠 옆에 서 있는 모습이 왠지 작아 보였어요. 병실 밖 복도 끄트머리 소파에 네 사람이 앉았습니다. 아버지, 오빠, 민경 언니, 그리고 저. 오빠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아빠, 이거 한번 봐. 엄마 병원비에 요양원 비용까지 하면 우리 형편으로는 감당이 안 돼. 아빠 집 담보로 대출 받으면 딱 맞아. 아버지가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을 뻗지는 않았어요. 민경 언니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두 분이 그 집에서 계속 사시기도 힘드시잖아요. 담보 잡고 대출 받아서 쓰다 보면 나중에 정리도 깔끔하게 되고 나중에 정리도 깔끔하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재훈아, 그게 꼭 그래야 하냐? 오빠가 바로 받았어요. 아빠, 다른 방법이 없어. 내가 지금 사업도 어렵고 이 상황에서 현금이 없으면 못 버텨. 사업이 어렵다는 말은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오빠 얼굴을 봤어요. 눈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 눈빛을 예전에도 본 적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성적표를 숨기다 들켰을 때, 아버지한테 용돈을 더 타내려고 할 때, 뭔가를 감추고 있을 때 나오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서류 봉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수연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오빠와 민경 언니의 시선이 동시에 쏠렸어요. 아버지, 저는 반대예요. 집은 안 됩니다. 짧게 말했습니다. 오빠 눈썹이 올라갔어요. 민경 언니가 입을 열려다 아버지 눈치를 보고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봉투를 오빠 쪽으로 도로 밀었습니다. 그 손을 봤습니다. 마디마디 굵어진 손이었어요. 평생 일만 하신 손. 그 손이 처음으로 오빠한테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그냥 삼켰어요.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꺼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건 저녁 7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오빠와 민경 언니는 먼저 떠났고 아버지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시장 골목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은 다 꺼져 있었습니다. 낮에 그렇게 시끌벅적하던 골목이 이 시간엔 조용했어요. 셔터 내린 가게들 사이로 가로등 불빛만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낡은 셔터 자물쇠를 손으로 만졌어요. 차가웠습니다. 오늘 하루가 머릿속에서 지나갔습니다.
브로셔를 펼치던 민경 언니 손, 벽을 보던 오빠 눈, 봉투를 도로 밀던 아버지 손, 어머니가 눈을 감아버리던 그 얼굴.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참았습니다. 오빠가 뭘 해도, 민경 언니가 뭘 해도 그냥 넘겼어요. 가족이니까, 내가 딸이니까 참는 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골목 끝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이 골목에 처음 들어섰던 날이 잠깐 스쳤어요. 남편 사망 보험금 2천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들 준호는 겨우 10살이었고 저는 33이었어요. 무서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발이 움직였어요. 이 골목 첫 번째 상가 앞에 섰을 때 임대 문의 번호를 적어들고 무작정 전화를 눌렀던 날. 그날도 손이 떨렸는데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랬습니다. 무서운 건 똑같은데 발이 또 움직이려 하고 있었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선반위 파일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파일, 아무도 모르는 것들이 담긴 파일.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슴에 안았어요. 이제 쓸 때가 됐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들렀다 시장으로 돌아오니 최복순 언니가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열무김치였어요. 어머니 많이 안 좋아? 언니가 먼저 물었습니다. 대답 대신 셔터를 올렸어요. 언니는 당연하다는 듯 따라 들어왔습니다. 가게 안쪽 작은 탁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언니가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타며 말했어요. 얼굴이 반쪽이 됐네. 괜찮아요. 안 괜찮아 보이는데.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창밖으로 시장 골목이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가 또 뭔 소리 했어? 집 팔자고요. 부모 집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가 종이컵을 내려놓으며 혀를 찼어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골목에서 생선 트럭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불렀습니다. 저 사실 언니한테 한 번도 제대로 말한 적 없는데 언니가 저를 봤습니다. 15년 전에 제가 이 골목에 처음 왔을 때 언니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언니가 잠깐 생각하다 웃었어요. 그 구석 상가 보러 왔을 때 창문도 없고 곰팡이 핀데 내가 말렸잖아 그때. 맞았습니다. 말렸는데 샀죠. 2천만 원짜리 통장 하나 들고 33이 무작정 들어온 골목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전부였는데 그걸 이 골목에 다 쏟아부었어요. 무서웠습니다. 근데 그 상가 앞에 서는 순간 이상하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때 그 상가 말고도 언니, 저 지금 이 골목에 상가가 몇 채 있는지 알아요? 언니 눈이 살짝 커졌어요. 그 구석 상가 그거 아직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언니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수연아, 너 혹시...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언니는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이었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병세가 조금 안정됐다는 연락을 받고 반찬 가게 문을 열었는데 최복순 언니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수연아, 너네 부모님 집 나왔어. 무슨 말인지 바로 들어왔습니다. 어디서요? 골목 입구 부동산. 방금 전단 붙이는 거 내가 봤어. 딱 봐도 그 집이야.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골목 입구 쪽으로 걸었어요. 부동산 유리문 앞에 전단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이 선명했어요. 아버지가 35년 사신 집, 어머니가 김장을 담그고 제가 초등학교 내내 뛰어놀던 마당.
그 집이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공인중개사 아저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집 누가 내놨어요? 아, 아드님이 연락 주셔서요. 어머니 편찮으셔서 금매로 내놓는다고. 오빠가 아버지 몰래 내놓은 겁니다. 아버지가 봉투를 도로 밀던 날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언제 내놨어요? 엊그제요. 벌써 문의가 2건 들어왔어요. 금매라 가격이 좋아서 고맙다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골목 바닥을 보며 걸었어요. 발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신호가 길게 갔어요. 아버지, 집 매물 나온 거 알고 계세요? 수화기 너머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골목 가로등 불빛 아래 한참 서 있었어요. 오빠가 아버지 뒤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민경 언니였습니다. 베이지색 코트에 핸드백을 들고 가게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처음 와보는 곳이라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아가씨, 잠깐 얘기할 수 있어? 손을 닫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어요. 민경 언니가 핸드백을 무릎에 올려놓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나 사실 오늘 부탁하러 왔어. 오빠 요즘 많이 힘들거든. 사업이 거의 다 된 것 같아. 빚도 있고, 빚. 그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얼마나요? 그건 나도 다 몰라. 근데 많아. 아가씨도 알잖아. 오빠가 워낙 크게 버리는 스타일이니까. 워낙 크게 버리는 스타일. 그 말을 자랑처럼 하는 건지 변명처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가씨 가족이잖아. 이럴 때 아가씨가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부모님 집 처분하는 거 반대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줘. 응? 그 말투가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어릴 때 어른들이 아이한테 하듯 살살 달래는 말투였어요. 저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였습니다. 달래면 넘어갈 사람으로 언니 불렀습니다. 오빠 빚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부모님 집을 왜 팔아요? 민경 언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집 팔아서 빚 갚으면 그 다음엔 뭘로 또 막을 건데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민경 언니가 핸드백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났어요. 아가씨, 나중에 후회해도 몰라. 네, 알겠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가게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설거지통에 물이 식어 있었습니다. 손을 다시 담갔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저녁이었습니다. 반찬 가게 문을 닫고 혼자 가게 안에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오빠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2번 갔습니다. 왜?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안부도 없고 이름도 없었어요. 오빠, 부모님 집 매물 뺐으면 해.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뭔 상관이야? 상관 있어. 그 집 아버지 집이잖아. 아버지한테 동의도 안 받고 내놓은 거잖아. 아빠가 판단력이 있어. 지금 엄마는 병원에 누워있고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 말이 귓속에서 뭔가를 건드렸습니다. 오빠가 평생 써온 말이었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다 할게. 그러고는 결국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자기한테 좋은 것만 알아서 했어요. 오빠, 왜? 그 집 못 팔아. 짧게 말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야, 수연아. 너 지금 오빠한테 못 판다고?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목소리에 벌써 한 발 물러섰을 겁니다. 죄송하다고, 제가 잘못 생각했다고. 그게 습관이었으니까요. 응, 못 팔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은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가게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선반위 파일이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꺼냈어요. 첫 장을 펼쳤습니다. 등기부등본 7장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은 아버지 집 근처 낡은 건물 3층에 있었어요. 재훈 오빠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민경 언니도 옆에 앉아 있었어요. 법무사 김 씨는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복순 언니한테 전화로 들었어요. 그 건물 2층에 언니 단골 약국이 있었거든요. 마침 그날 약 지으러 갔다가 들었다고 했어요. 재훈 오빠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올려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명의 부동산 목록이었어요. 집 한 채, 그리고 시장 근처 땅 2필지. 법무사가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주택부터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떼서 확인해 볼게요. 재훈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어요. 민경 언니는 핸드백을 무릎에 올린 채 메모를 하고 있었고요. 하나씩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확인, 근저당 설정 가능 금액 산출, 매각시 예상 수익 계산. 법무사가 숫자를 불러줄 때마다 오빠가 받아 적었습니다. 그 다음은 땅이었어요. 시장 쪽 필지 2개 확인해 볼게요. 집원이 어떻게 됩니까? 오빠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법무사가 컴퓨터 화면을 두드렸어요. 화면에 등기부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법무사 손이 멈췄습니다. 안경 너머로 화면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잠깐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오빠가 고개를 들었어요. 법무사가 화면과 서류를 번갈아 봤습니다. 뭔가 맞지 않는다는 듯 미간이 좁혀졌어요. 이 필지 중에 일부가 말을 멈췄습니다. 오빠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법무사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오수연 명이네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빠가 화면 쪽으로 몸을 더 기울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이 필지 일부가 오수연 씨 단독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 날짜는 11년 전이고요. 오빠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민경 언니가 법무사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메모하던 펜이 테이블 위에 내려놓였어요. 확실해요? 오수연이요? 네, 주민등록번호도 일치하고요. 혹시 따님이십니까? 오빠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천장을 한번 봤습니다. 최복순 언니 말로는 그 표정이 뭔가에 얻어맞은 사람 같았다고 했어요. 법무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필지는 처분하시려면 오수연 씨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유 명의가 아니라 단독 명의라 저희가 손댈 수가 없어요. 손댈 수가 없어요. 그 말이 사무실 안에서 한동안 맴돌았습니다. 민경 언니가 오빠 팔을 건드렸어요. 오빠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거기 적힌 이름 석자를 오수연, 최복순 언니가 전화로 이 얘기를 전해줬을 때 저는 반찬가게 도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칼을 들고 있었어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어요. 수연아, 오빠 얼굴이 그랬다니까. 나 그 사람한테 직접 들었어. 전화를 끊고 나서 도마 위 연근을 다시 썰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언젠가는 들킬 거라는 걸. 그리고 그때를 준비해 왔다는 것도 그날 오후였습니다. 점심 장사가 막 끝날 무렵이었어요. 설거지통에 손을 담그고 있는데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재훈 오빠였어요. 민경 언니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오빠 얼굴이 달아 있었어요. 평소에 보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야, 수연아. 손을 닦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돌아섰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시장 골목당이 4명이라고? 그게 말이 돼? 가게 안 손님 2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선이 느껴졌어요. 오빠, 여기서 이러면 안 되잖아. 어디서 해, 그럼? 내가 언제 그걸 샀어? 아버지 몰래 어떻게 한 거야, 이게. 목소리가 더 올라갔습니다. 손님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경 언니가 손님 쪽을 힐끗 봤습니다. 오빠, 조용히 불렀습니다. 뒤로 와. 가게 안쪽 창고 문을 열었어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오빠와 민경 언니가 들어왔어요. 설명해봐. 그 땅이 어떻게 4명이야? 부모님 땅 아니야, 그게. 아버지 땅 아니야. 내 돈으로 내가 산 거야. 오빠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언제? 11년 전. 돈이 어디 있어서. 반찬 가게 하면서 무슨 돈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빤히 봤어요. 뭔가를 더 캐내려는 눈빛이었습니다. 땅만이야? 다른 것도 있어? 그 질문에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눈이 흔들렸어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이미 짐작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전부는 모르지만 뭔가 더 있다는 건 느끼고 있었어요. 창고 안이 좁았습니다. 3사람이 서 있는데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먼저 입을 연 건 민경 언니였습니다. 오빠 뒤에서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아가씨, 솔직하게 물어볼게. 그 땅명에 우리한테 넘겨줄 생각 없어? 우리가 지금 많이 힘들잖아. 가족끼리 이렇게 각자 챙기면 안 되지.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웃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을 이 사람들이 쓸 때마다 항상 저한테만 향하고 있었어요. 내가 양보해야 가족이고, 내가 버텨야 가족이고, 내가 줘야 가족이었습니다. 언니, 불렀습니다. 그 땅은 내 돈으로 산 거예요. 가족이랑 상관없어요. 민경 언니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핸드백 끈을 고쳐 잡으며 말했어요. 아가씨,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방법을 찾아야지. 방법. 어떤 방법인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알 것 같았어요. 오빠가 창고 벽에 기댔습니다.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봤어요. 수연아, 너 진짜 모르는 척하는 거야?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신지. 엄마는 병원에 누워 계시고 이럴 때 내가 나서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서줘야 하는 거 아니야. 2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오빠가 저한테 나서달라고 한 건, 그런데 그 나서달라는 말이 결국 내 것을 내놓으라는 말이었어요. 오빠, 똑바로 봤습니다. 아버지 힘드신 거 나도 알아. 엄마 병원비도 내가 내고 있잖아. 근데 4명의 땅은 못 줘. 그건 별개야. 오빠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민경 언니가 오빠 소매를 잡아당겼어요. 가자. 2사람이 창고를 나가고 가게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좁은 창고 안에 혼자 섰습니다. 어깨에서 힘이 빠졌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버텼지만 몸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이게 시작이라는 걸. 오후 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점심 장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가게 문이 열렸어요. 재훈 오빠였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들어오자마자 카운터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흩어졌어요.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맨 위장에 굵게 찍힌 집원이 보였어요. 시장 골목 상가 주소였습니다. 한 장이 아니었어요. 여러 장이 겹쳐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내 거야. 물음표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따지는 건지 확인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목소리였어요. 수건을 내려놓고 흩어진 종이들을 봤습니다. 7장이었어요. 한 장씩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응. 오빠 얼굴이 굳었습니다. 테이블을 손으로 짚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언제부터야? 15년 됐어. 오빠가 그 말을 듣고 천장을 한번 올려다 봤습니다. 숨을 한번 내쉬었어요. 말을 준비하는 것 같았는데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을 짚은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감추려는 것 같았는데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반찬 가게 하면서 이걸 어떻게 샀어? 돈이 어디서 났냐고. 내가 번 돈이야. 뭘로? 임대 수익. 오빠 눈이 커졌습니다. 그 눈에서 뭔가가 빠르게 스쳤어요. 말문이 막힌 사람처럼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월 수익이 얼마야?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를 그냥 봤어요. 떨리는 손을 테이블에 짚은 채 저를 내려다보는 오빠를, 서울대 나온 큰아들, 집안의 기둥이라던 사람,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 등기부등본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다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저 앞에서 한숨을 쉬는 오빠는 처음이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골목에서 트럭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게 안은 조용했어요. 수연아.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투가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빠가 잘못했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진짜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기쁘지도 않았고 서럽지도 않았어요. 그냥 늦었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나오는 말이었으니까요. 오빠. 응. 그 말 지금 왜 해? 오빠가 시선을 테이블로 내렸습니다. 손가락으로 등기부등본 모서리를 만지작거렸어요. 아니, 진짜로 미안해서. 수연아, 오빠 지금 많이 힘들어. 너도 알잖아. 사업빚이 너무 많아. 미안하다는 말 다음에 빚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 문장 사이였어요. 사과가 끝나기도 전에 다음 말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야? 3억? 숫자가 가게 안에 떨어졌습니다. 오빠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수연아, 오빠 좀 도와줘. 상가 한 채만 팔아서 급한 거 막으면 오빠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한 채만이야. 응? 또 그 말이었습니다. 민경 언니가 쓰던 말을 이번엔 오빠가 쓰고 있었어요. 달래면 넘어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사과하면 마음이 풀릴 거라고. 20년 동안 그게 맞았으니까요. 오빠. 응. 미안하다는 말은 고마워. 근데 상가는 못 줘. 오빠 얼굴이 굳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손으로 집으며 천천히 일어섰어요. 종이를 쥔 손이 또 떨렸습니다. 두고 봐. 가게 문이 닫혔어요. 테이블 위에 등기부등본이 한 장 남아 있었습니다. 오빠가 집어가다 흘린 거였어요. 집어서 나머지 것들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내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 병실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가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링거를 맞으면서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엄마, 나야.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봤어요. 그러다 시선을 창가로 돌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어디 불편해? 대답이 없었어요. 손을 잡으려는데 어머니가 손을 빼셨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봤어요. 입술이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엄마. 그때 커튼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옆 병상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교체하는 소리였어요. 어머니가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너 시장 골목 건물이 있다며. 숨이 멎었습니다. 민경이가 왔다 갔어. 민경 언니가 왔다 갔어요. 어머니한테 제가 오기 전에 건물이 몇 채나 된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야?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프셔서가 아니었어요. 서운하셔서였습니다. 엄마한테는 왜 말 안 했어? 엄마가 뭘 잘못했어, 수연아? 왜 엄마한테만 숨겼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눈에서요. 닦아드리려고 손을 뻗었는데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경 언니가 어떻게 말했는지 눈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수연이가 재산을 숨겼다고, 가족한테 감췄다고, 나쁜 딸인 것처럼 손이 무릎 위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잠겼어요. 할 말 있어. 다 말할게.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말을 시작했어요. 15년 전 이 골목에 처음 들어섰던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혼자 준호를 데리고 처음 이 시장 앞에 섰을 때 손에 쥔 건 통장 하나였는데 발이 골목 안으로 들어갔어요. 무서운데 이상하게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곰팡이 핀 구석 상가를 처음 계약하던 날 등기치는 손이 떨렸는데 도장을 찍고 나오면서 골목 끝을 보며 혼자 울었던 것. 두 번째 상가는 3년 뒤였고 세 번째는 그로부터 2년이 지나서였어요. 준호 학원비 내고 반찬 가게 운영하고 남은 돈을 모아서 하나씩 샀습니다. 말하지 않은 건 숨긴 게 아니었어요. 누가 알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무서웠고 빼앗으려는 사람도 무서웠어요. 그냥 혼자 조용히 하고 싶었습니다. 다 말하고 나서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한테 말 못한 건 미안해. 근데 엄마, 나 나쁜 짓 한 거 아니야. 내 돈으로 내가 산 거야. 그것만 알아줘. 병실이 조용했습니다. 복도에서 카트 끄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제 손 위에 얹었어요. 꼭 쥐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얹었어요. 그런데 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링거 맞은 손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는지 몰랐어요. 한참 만에 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수연아, 응, 고생했다. 세 글자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오빠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했다는 말도, 혼자 아들 키우느라 수고했다는 말도, 그 어떤 말도 들은 적이 없었는데 지금 그 세 글자가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데려왔습니다. 참지 않았어요. 어머니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그냥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울고 계셨어요.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점심 준비로 손이 바쁜 시간이었는데 골목 입구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재훈 오빠가 옆에 바짝 붙어 서 있었어요. 아버지 팔을 가볍게 잡고 있었는데 모시고 온 건지 데려온 건지 구분이 안 되는 손이었습니다. 최복순 언니한테 가게를 잠깐 맡기고
셋이 안쪽 탁자에 앉았어요. 아버지가 탁자 위에 손을 올려놓으셨습니다. 마디마디 굵은 손이었어요. 평생 일만 하신 손. 그 손이 탁자 위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빠, 수연이한테 말씀해 주세요. 상가 한 채만 처분하게 해달라고. 아빠가 말씀하시면 수연이도 들을 거야.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미안함이 있었어요. 난처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지금껏 본 적 없는 게 하나 더 있었어요. 뭔지 바로 알 수 없었습니다. 수연아, 아버지가 부르셨어요.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를 봤습니다. 오빠가 아버지 옆에서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앞세우고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다 멈췄어요. 한 번 더 열었다가 또 멈췄습니다. 손이 탁자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어요. 주먹이 살짝 쥐어졌습니다. 그게 보였어요. 그때 민경 언니가 들어왔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앞에는 내려놓지 않았어요. 오빠 앞에만 내려놓았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저를 봤어요. 아가씨, 우리 오늘 확실하게 정리하자. 탁자 위에 손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버티면 우리도 방법이 없어.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 법적으로 우리가 장남 가족이야. 부모님 재산에 대해서 우리한테도 권리가 있거든. 아가씨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서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흥분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서늘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보다 이렇게 차분하게 말하는 사람이 더 무서웠습니다. 아버지가 탁자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경 언니 말을 듣는 내내 고개를 들지 않으셨어요. 언니, 불렀습니다. 장남 가족 권리 얘기를 왜 저한테 해요? 부모님한테 하세요. 두 분이 여기 계시잖아요. 민경 언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비웃는 건지 당황한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빠가 끼어들었어요. 수연아, 우리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3억이야, 3억. 그 돈이 없으면 우리 집이 날아가. 너도 가족이면 이럴 때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가족이면 또 그 말이었어요. 오빠 눈을 봤습니다. 절박한 건 맞았어요. 그런데 그 절박함이 저한테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사흘 전에 끝났어요. 오늘은 압박이었습니다. 오빠, 나는 못 줘. 그 말은 변하지 않아. 오빠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커피 잔이 흔들렸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드셨어요. 오빠를 봤습니다. 테이블을 쳤던 오빠 손이 천천히 걷어들여졌어요. 아버지 눈빛이 달랐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뭔가를 오래 들여다보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으로 오빠를 한동안 바라보셨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재훈아. 오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아빠. 네가 사업 잘못된 게 수연이 탓이가. 그게 아니라 아빠,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급한 거 안다. 아버지가 짧게 자르셨어요. 목소리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빠 말이 멈췄어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골목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어요. 재훈아, 네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너만 봤다. 수연이한테는 못할 짓을 많이 했어. 그거 안다. 오빠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민경 언니도 움직임을 멈췄어요. 근데 재훈아, 그래서 수연이한테 손 벌리는 건 아버지가 못 보겠다.
아버지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감추려는 것 같았는데 감춰지지 않았어요. 저는 아버지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얼마나 오래 담아두셨을까? 가게에 들어오시면서부터였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였을까요? 오빠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빠, 지금 수연이 편드는 거야? 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오빠를 봤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어요. 오빠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는 걸 감추려고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어요. 민경 언니가 오빠 팔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봤어요. 탁자 위에 놓인 그 손이 아까보다 더 깊이 주먹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떨고 있었어요. 오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버티고 있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셨습니다. 탁자에 손을 짚으며 천천히 몸을 세웠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탁자를 짚은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아버지, 소리를 질렀는지 그냥 불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아버지 쪽으로 달려가 두 팔로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제 팔 안으로 쓰러지셨어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이렇게 가벼우신 분이었나? 그 생각이 스쳤어요. 아버지, 아버지. 불렀습니다. 눈을 반쯤 뜨고 계셨어요. 입술이 움직였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벌떡 일어났어요. 민경 언니가 핸드백을 뒤적였습니다. 누군가 119를 눌렀어요. 저는 아버지를 안은 채로 바닥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아버지 머리를 제 무릎 위에 올렸어요.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금방 와요. 조금만요. 아버지 눈이 저를 봤습니다. 초점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분명히 저를 보고 있었어요. 입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읽혔습니다. 수연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 글자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닿지 않았어요. 아버지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오빠가 119 통화를 하며 골목으로 나갔고 민경 언니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가게 안에 아버지와 저만 남았어요. 아버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늘었지만 고른 숨이었어요. 그 숨소리를 들으며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 쪽에서 가까워졌어요. 아버지가 퇴원하시는 날을 2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시장 골목 첫 번째 상가 1층이었어요. 오래전부터 비워두고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임대를 놓지 않았어요. 언젠가 쓸 날이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언젠가가 지금이었습니다. 최복순 언니 소개로 알게 된 시장 골목 목수 아저씨한테 부탁했습니다. 방 2개, 작은 마루, 햇볕 드는 창, 그것만 해달라고 했어요. 목수 아저씨가 첫날 와서 공간을 한 바퀴 둘러보다 말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방향으로 창을 하나 더 내면 어떻겠어요? 어르신들은 햇볕이 좋거든요. 좋다고 했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열흘이 걸렸습니다. 그 열흘 동안 매일 퇴근하고 나서 이 공간에 들렀어요. 벽이 세워지고 창이 나고 마루가 깔리는 걸 하루씩 봤습니다. 아버지 방에 작은 화분을 뒀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국화였습니다. 어머니 방 창가에는 햇볕이 잘 드는 낮 시간에 의자 하나를 가져다 놓았어요. 링거 맞으면서 늘 창밖을 보시던 분이었으니까요. 다 되고 나서 혼자 마루에 앉았습니다. 골목에서 저녁 바람이 들어왔어요. 시장 문 닫는 소리, 상인들 인사하는 소리, 찐빵 가게 불 끄는 소리. 20년 동안 들어온 소리들이었습니다. 이 소리 들으며 사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남은 날들을 여기서 보내시면 좋겠다고
요양원이 아니라 이 골목에서 준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에 할머니, 할아버지 모셔. 답장이 바로 왔어요. 응, 엄마. 내가 모시고 올게. 아버지 퇴원 사흘 전이었습니다. 반찬 가게 문을 닫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재훈 오빠였습니다. 받았어요. 수연아.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기운이 빠진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퇴원 비용이랑 앞으로 병원비가 좀 되는데 나한테 지금 돈이 없어. 말이 끝났습니다. 더 이어지지 않았어요. 손 벌리는 말을 이렇게 끝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부탁한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없다고만 했습니다. 얼마야? 퇴원 비용이랑 앞으로 3개월치 합치면 한 800은 될 거야. 800만 원이었습니다. 오빠한테는 없는 돈이었어요. 알겠어. 뭐? 병원비는 내가 낼게. 수화기 너머로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오빠가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이렇게 쉽게 된다고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오빠. 응. 병원비는 내가 낼게. 대신 오빠는 빠져. 아버지, 어머니 일해서. 앞으로는 내가 할게. 수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오래 조용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가 하려던 거 다 내가 할게. 병원비, 생활비, 2분 모시는 것까지. 대신 오빠는 더 이상 관여하지 마. 그게 조건이야. 또 침묵이었습니다. 이번엔 더 길었어요. 알겠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빠가 끊었어요. 셔터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골목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이상하게 홀가분했어요.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정리한 거였어요. 20년 동안 엉켜있던 것들이 이제 각자 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오전 장사를 마치고 있는데 재훈 오빠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캡처 사진이었어요. 들여다봤습니다. 민경 언니가 보낸 문자였어요. 오빠한테 보낸 것 같았습니다. 재훈 씨,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변호사 선임했어. 연락은 거기로 해줘. 짧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오빠가 그 아래에 한 줄을 썼습니다. 수연아, 민경이가 이혼한다고 한다. 읽고 나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뭔가를 느꼈는데 그게 뭔지 바로 알 수 없었어요. 안타깝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고소하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민경 언니였습니다. 병원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끝까지 계산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앞에서 브로셔를 펼치던 손, 아가씨라고 부르며 반말하던 목소리, 어머니 병실에서 이간질하던 그 얼굴,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미운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오래 미웠는데 지금은 그냥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최복순 언니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수연아, 밥은 먹었어? 아직요. 같이 먹자. 언니가 도시락 2개를 꺼냈습니다. 탁자에 마주 앉았어요. 뚜껑을 열면서 언니가 말했습니다. 오빠 어떻게 됐대? 민경 언니가 이혼한다고 했대요. 언니가 젓가락을 들다 멈췄어요.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언니도 더 묻지 않았어요. 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골목에서 오후 햇볕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빠 얘기를 하면서도 밥이 넘어갔습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빠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병원비는 이미 내기로 했고 나머지는 오빠가 알아서 할 일이었어요. 아버지 퇴원하시는 날이었습니다.
준호가 병원으로 갔어요. 저는 상가 1층에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골목 입구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 목소리였어요. 할아버지, 천천히요. 제가 있잖아요. 커튼을 걷고 내다봤습니다. 준호가 아버지 팔을 잡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준호 반대편 팔을 잡고 걸으셨습니다. 셋이 나란히 골목을 걸어오고 있었어요. 천천히였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멈추셨어요. 상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1층 창가에 국화 화분이 보였어요. 여기가 네, 아버지. 아버지가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천천히 둘러보셨어요. 방 2개, 작은 마루, 햇볕 드는 창.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창가 의자에 앉으셨어요. 햇볕이 어머니 무릎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눈을 감으셨어요. 표정이 편안했어요. 준호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나란히 서서 두 분을 봤어요. 엄마. 응? 이게 다 엄마 거야?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골목 상가들.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호를 봤습니다. 훌쩍 커버린 얼굴이었어요. 10살 때 엄마 손 꼭 잡고 이 골목을 걸었던 아이가 지금은 저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습니다. 엄마가 다 한 거야? 혼자서? 응. 준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손을 잡았어요. 꼭 쥐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대단하다는 말도, 고생했다는 말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이 손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아버지가 마루에 앉으셨어요. 골목 쪽 창문 너머로 시장 상인들이 오가는 게 보였습니다. 한동안 그걸 바라보셨어요. 수연아. 네, 아버지. 좋다. 2 글자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웃음이 났습니다. 참지 않았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렇게 웃은 게 그 후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최복순 언니가 아침부터 가게 문을 두드렸어요. 수연아, 오빠 얘기 들었어? 셔터를 올리며 봤습니다. 언니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무슨 얘기요? 채권자들이 오빠 찾아다닌대. 사무실도 이미 날아갔고 아파트도 경매 넘어갔다고 하던데. 언니가 말을 이었어요. 도박빚이 사업빚이랑 합쳐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는 사람 말로는 10억은 넘는다고 하더라고. 반찬 재료를 꺼내며 생각했어요. 오빠가 사업 어렵다고 처음 말했을 때 3억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니면 그때 이후로 더 커진 건지. 오빠 지금 어디 있대요? 모르지. 연락도 안 된다고 하던데. 언니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수연아. 네. 잘 됐다는 말은 못하겠고 그래도 내가 안 흔들린 게 잘한 거야. 그때 상가 한 채라도 줬으면 지금쯤 그 돈도 없어졌을 거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텼어요. 오빠가 불쌍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도마 앞에 섰어요. 연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가 났어요. 규칙적이었습니다. 오빠 걱정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어요. 피를 나눈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걱정이 예전처럼 저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만든 일이었어요. 오빠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점심 장사를 마치고 있는데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지금 외삼촌 아파트 앞인데 거긴 왜? 할머니가 걱정하셔서 한번 가봤어. 근데 엄마, 이삿짐 차가 있어. 외숙모가 짐 빼는 것 같아 외삼촌은 안 보이고 전화를 끊고 나서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민경 언니였어요. 이혼 통보를 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짐을 뺐습니다. 재훈 오빠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자기 짐부터 챙긴 거였어요.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그랬어요. 병원에서 커피 들고 나타났을 때부터 이미 계산이 끝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오빠가 모르고 산 건지 알면서 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오빠가 알 일이었어요.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물이 따뜻했어요. 준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수고했어. 들어가.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잠깐 봤어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엄마 괜찮냐고 묻는 아들이었어요. 10살 때 이 골목을 따라다니던 아이가 이제 엄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밥 먹어. 창밖으로 시장 골목이 보였습니다. 오후 햇볕이 골목 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상인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는 오후였어요. 민경 언니가 짐을 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골목은 그냥 골목이었습니다. 장사하고 웃고 인사하는 곳. 그게 좋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게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상가 1층 마루에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는 창가 의자에서 햇볕을 받고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어요. 표정이 편안했습니다. 골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찐빵 가게 증기 소리, 생선 트럭 지나가는 소리, 최복순 언니가 누군가와 인사하는 소리. 20년째 들어온 소리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골목 쪽 창문을 바라보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동안 그러고 계셨어요. 수연아. 네. 이 골목이 다 내 거냐? 다는 아니고요. 상가 몇 채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더 묻지 않으셨어요. 한동안 또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숨소리가 들렸어요.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수연아. 네, 아버지. 미안하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봤어요. 옆모습이었습니다. 골목 쪽을 보고 계셨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이 말을 얼마나 오래 담아두셨을까요? 가게에 처음 오시던 날부터였을까요? 아니면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실 때부터였을까요?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응. 식사 준비할게요. 아버지가 그제야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일어나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반찬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들로 채워두었어요. 국을 올렸습니다. 불꽃이 파랗게 켜졌어요. 골목에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이 살짝 날렸어요. 마루에서 아버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잠에서 깨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두 분이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이 끓기 시작했어요. 냄새가 났습니다. 좋은 냄새였어요. 저녁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방에 모셔드리고 설거지를 마쳤어요. 앞치마를 벗고 가게 문을 나서는데 골목 끝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재훈 오빠였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손을 주머니에 넣고 서 있었습니다.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들어올 듯 말 듯 골목 끝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거기 서 있었는지 몰랐어요. 오빠를 봤습니다. 예전 오빠가 아니었어요. 팔짱 끼고 서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작아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냥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빠가 입을 열었어요. 수연아. 응.
나 좀 봐도 되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를 잠깐 봤어요. 미웠습니다. 아직도 미웠어요. 그런데 그 미움이 예전처럼 가슴을 가득 채우지 않았습니다. 오래되고 낡아진 느낌이었어요. 돌아서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오빠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밥은 먹었어? 오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어와. 밥은 먹어야지. 오빠가 천천히 걸어왔어요. 골목 바닥을 보면서 걸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불을 켰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남은 반찬들을 꺼냈습니다. 밥을 퍼서 상에 올렸어요. 오빠가 탁자 앞에 앉았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밥을 보다가 저를 봤습니다. 수연아, 나 먹어. 짧게 말했어요. 오빠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먹는 소리가 났어요. 가게 안이 조용했습니다. 골목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용서한 게 아니었습니다. 잊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오빠도 밥은 먹어야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게 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시장 골목이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골목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20년째 같은 골목이었어요.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들이 내일도 새벽 4시 반이면 눈이 떠질 거였어요. 셔터를 올리고 앞치마를 두르고 도마 앞에 설 겁니다. 그게 저였어요. 그게 제 자리였습니다. 황금님들, 오늘 수연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아버지가 서류 봉투를 오빠 쪽으로 도로 밀어내는 장면에서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마디마디 굵어진 손이었잖아요. 평생 일만 하신 손이. 그 손이 처음으로 아들한테 안 둔다고 말하는 순간이었는데 말보다 그 손 하나가 더 많은 걸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금님들, 수연이가 새벽 4시 반부터 만들어 온 반찬들 있잖아요. 연근조림, 시래기 나물, 멸치볶음. 보기만 해도 손이 많이 가는 것들인데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런 반찬 한번 만들면 얼마나 두고 드실 수 있는지 헷갈리실 때가 있으시죠? 오늘 딱 3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째, 멸치볶음이나 깻잎장아찌처럼 간이 센 밑반찬은 냉장고에서 2주까지 괜찮습니다. 한번 넉넉하게 만들어 두시면 매일 요리 안 하셔도 돼요. 둘째, 나물류는 생각보다 빨리 상합니다. 시래기 나물, 콩나물 무침은 3일 안에 드시는 게 좋고 조금씩 나눠서 냉동해 두시면 일주일 이상 드실 수 있어요. 셋째, 혼자 드실 때 반찬 가짓수보다 색깔을 맞추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초록, 흰색, 갈색 하나씩만 있어도 영양은 충분히 챙겨지거든요. 수연이 가게 진열 때처럼요. 시장 반찬 가게 한번 들르시는 것도 사실 건강관리예요. 직접 만들기 힘드신 날은 망설이지 말고 사다 드세요. 잘 드시는 것도 잘 버티는 것도 다 힘에서 나옵니다. 수연이처럼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황금님들 한 분 한 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 준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재미있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